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특강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수업을 촬영하도록 할 건데, 독서 수업은 유튜브 하단에도 내가 몇 페이지인지 달아놓긴 하겠지만, 사회문화 이제 03번 지문이랑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말로 해서 뭐 어차피 얼마나 기억하려는 거 모르겠지만 과학기술 지문 1번 지문이랑 그 다음에 융합지문 1번, 그 다음에 융합지문 2번 이렇게 해서 총 4지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특 독서 있죠? 수특 독서 펴줄게. 수특 독서 그 다음에 10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08쪽 지문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은 내가 수특 특히 독서 수업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수업할 거는 사실 사회문화에서 경제지문이랑 그 다음 법지문이랑 그 다음 과학기술 지문은 웬만하면 다 설명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 기조를 유지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내용을 같이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줄에 넓은 의미에서 특허권이란 하면서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가 칠판에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밑줄을 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로 해당 정보의 소유자 이외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독점적, 배타적 권리에서 독점이라는 거는 대충 다들 의미를 아시니까 독점이라는 건 내가 혼자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배타적인 건 뭐겠죠? 뭘까요? 배타적인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뭐야? 배타적인 뭐 경제수요 뭐 이런 말에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독점이랑 배타는 서로 상호 어울리는 단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특허권은 해당 정보를 특허로 출원한 후 여기서 출원이라는 단어를 혹시나 모를까봐 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따가 4번 문제 풀 때도 나오겠지만 특허권을 어쨌든 신청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받는 거. 특허권을 내가 권리를 받게 되는 거. 그걸 출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원한 후 특허권의 심사를 통해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 권리를. 특허권을 획득하면 특허법에 의해 해당 정보 소유자만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원한 날로부터 내가 여기 안 써놨어요. 뭘 안 써놨냐면 20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20년 동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괄호 쳐놓은 애들인데 이게 사실상 단서 조항이거든? 내가 중요하게 다루는 걸로 이제 조건들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러나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20년? 18개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18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거지 그걸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신적 창작물을 공개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래.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특허권 소유자는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밑줄 쳤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에 써놨습니다. 독자적으로 획득을 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특허권 남준이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남준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처음 발명을 했는데 마침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준이는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권리를 특허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는 꼭 밑줄을 쳐놔주세요.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늘 내가 얘기하죠. 결국에 독서 지문에서는 개념의 이분화를 통해서 대조하는 거 나온다고. 그래서 이따가 특허권 말고 영업 비밀 얘기할 때 걔는 독자적으로 획득하면은 걔는 인정해줘야 돼. 그런 내용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 밑에 그러니까 네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 하지만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여기서부터 단점이 나올 거예요. 선행기술 조사와 같은 특허법의 실체 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자, 여기 나옵니다. 밑줄이에요. 획득 절차가 번거로우며 특허권을 획득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써놨죠? 번거롭고 그 다음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경쟁사에도 해당 정보 공개. 선생님 단점 하나 더 있는데 왜 안 써놨죠? 사실상 단점 하나가 여기에 내가 써놓은 거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이 권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20년 동안 존버 타면은 내가 가질 수가 있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해당 정보를 특허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글의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 자, 무조건 그냥 특허권 나오고 너네 이 지문을 읽었을 테니까 영업비밀 나오니까 특허권이랑 영업비밀 공통점, 차이점 이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그러면은 어떤 개념으로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알면 이게 좋잖아.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연관이 돼 있냐면은 특허권 했는데 단점이 이거래. 그래서 특허권을 유지하기보다는 영업비밀로 간다라는 글의 흐름이 나오니까 사실상 뭐예요? 사람들은 특허권을 유지하기가 영 돈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너네가 알면 뭐한다?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뭘? 차이점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너네가 인지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이따 설명을 위해서 4번에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보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써놨으니까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보기 설명할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움직이면서 영업비밀로 가볼게요. 자, 영업비밀은 결국에는 이런 단점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단점 때문에 어쨌든 사실상 권리를 뭔가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진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여기 단서 조항을 넣어놨죠. 비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단서 조항이고,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또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보호법상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나오죠? 비밀로 유지된, 그 다음에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의 기본 계획. 기업의 기본 계획은 내가 잘못 읽은 거죠? 여기 밑에 원래 써놨었는데. 자, 다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그 다음에 경영상의 정보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고 그 다음 줄에 써 있었냐면은 마케팅 전략, 고객의 리스트, 기업의 기본 계획까지도 영업 비밀에 모두 포괄된다라고 여기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늘 우리가 수업하다시피 정보량이 많죠. 그럼 사실상 정보량이 많으면 우리는 풀 때 어떻게 된다? 이거를 특히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풀 때 이런 거 하나씩 놓치면은 생산 방법 영업 비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너네가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뭐 가능하다면 밑줄을 쳐놓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표시를 해놔. 이거 어떻게 더 해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고 내용 일치불일치 이제 풀 때 있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또 풀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영업비밀의 보호는 해당 정보를 산업 스파이나 부당 스카우트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한대요. 내가 그건 안 써놨는데 사실상 얘는 뭐야? 그러니까 비밀로 유지된 게 유출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누군가가 유출시키면 그게 불법이 되고 그걸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제 조건 나옵니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비공지성,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 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하자면 비공지성은 뭐냐면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비밀이어야 돼, 이거는.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영업비밀이 당연히 아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비밀 관리성, 이건 뭐냐면은 비공지성, 비밀이어야 되는 거 말고 그 기업이 이걸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뭔가 비밀로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겠지. 뭐 예를 들어 회사원들한테는 입단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금고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자물쇠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노력 있지.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단점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쭉쭉 내가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바로 내갈게요. 이거를 혹시 놓친 분들이 있을까봐 맨 처음부터 굳이 문단 수를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단. 자, 영업 비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한 여기 나오죠. 언제까지라도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차이점을 사실 안 써놨는데
얘는 뭐 특허권과는 달리 비밀로 유지만 된다면 언제까지든 소유자 것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질문하고 너네가 혼잣말로 이제 미친 사람처럼 대답을 해야 돼. 뭐를? 얘들아, 그러면은 특허권은 몇 년이니 하면은 18개월 하면 이제 죽여버리는 거지. 오케이? 20년. 오케이? 2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하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 비밀을 취득해. 아까 특허권은 뭐랬어? 독자적으로 취득을 해도 남준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뺏어올 수 있죠. 근데 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스스로 알아내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단점에 첫 번째 걸로 써놨죠. 제3자가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비밀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지. 뭐 김희영 국어학원에 비밀이 있어.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외계인이었던 거야. 우리 모두가 외계인이야. 조교쌤들까지 외계인이야. 아니 이런 얘기가 뜬금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 동탄 가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무슨 뭐 reptilian인가 뭔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 reptilian이라고 파충류인가 뭐 이런 게 있대, 외계인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뭐지 뭐 이게 사실 뭐 각계각층에 뭐 유명한 사람 중에 그 파충류 인간이 있다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유튜브 영상 보여주는데 어떤 리포터가 막 말하다 갑자기 뱀 혓바닥이 나왔다 들어오고 막 이런 영상 보여줘.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 우리 학원은 사실 외계인들이 운영한 학원이야.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김남준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 그만둬. 근데 나도 그럼 파충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비밀이 유지가 되겠지만 알고 보면 나만 인간이었어. 김희화 원장님은 뭐 파충류였어.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말해보려 못할 건데. 그렇게 되는 거야. 비밀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유튜브 올라가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이게 큰일이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이나 아니면 뭐 LG 이런 큰 기업들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는데 엄청 큰 금고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외계인이야 이재용이. 그러면은 이재용이 엄청 막 큰 돈을 줘가지고 회유하면 되잖아. 근데 김희영 국어학원은 그냥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중소기업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예산이 없어, 예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이거를 의도치 않게 나쁜 의도로 뺏어가. 그런 다음에 너네 그거 영업비밀 아니었잖아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야. 왜? 너네 그거 영업비밀이었으면 금고에 넣어놨어야지. 근데 너무 슬프게도 그 회사는 금고 살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은 영업비밀로 취급은 하고 싶었으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영업비밀이었으니까 그거 너네 소송해서 할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에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그걸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건 여기 중소기업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이걸 인정하는 거야. 금고가 없어도 그냥 마음속으로 이건 비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래 비밀 유지한 거라고 치자, 너네 돈 없잖아 이렇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 지문 마지막 문단의 취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109쪽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면은 맨 첫째 줄에 취지로 완화되어 개정되었다 나옵니다. 완화되어 개정되었다. 이는 실무상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비밀 관리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게 어렵죠. 예를 들어 삼성은 금고를 샀어. 근데 김희원 국어학원은 금고를 안 샀어. 그럼 우리는 영업비밀을 취급 안 한 거야?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도 지켜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까지 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볼 건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딱 답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1번에는 답이 3번이죠? 읽어볼게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 관리성의 수준을 더욱 강화. 방금 읽은 거죠? 강화가 아니라 완화했습니다. 완화했으니까 점점 뭐 이거를 약화시켜서 조금 노력했어도 비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한 거라고 인정을 해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110쪽이에요.
110쪽은 사실 사례 적용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판서 칠판에 이제 좀 쓸 수가 있으면은 쓰면 좋았을 텐데 그 여유는 안 되니까 그냥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B는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USB로 옮겨놨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취득했대. 그러면 너네 바로바로 뭐 고객 정보 취득 여기 나오죠? 고객 정보 취득했고 퇴사 후에도 이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송부하여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줬대. 자, 이게 예를 들어 그 기업에서는 영업 비밀이었어. 그러면은 B씨가 이거를 빼내가지고 자기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제1심 재판부는 고객 정보의 영업상 가치는 인정하였지만 고객 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대,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이라고 말 안 했대, 그 기업이. 그러니까 뭘 인정 안 한 거야? 비밀 관리를 그 기업이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지. 제1심에서는. 근데 쭉쭉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대. 비밀 관리를 그 기업이 안 했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근데 그러나 제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 이거 뭐야? 관리를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만이 접근 가능하답니다. 뭐 한 거예요? 비밀이죠. 그 다음에 퇴사 후에는 접근을 차단했대요. 뭐야? 계속 비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해당 회사가 직원 4명의 소규모. 어때요? 직원 4명의 소규모. 조금만 노력해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B씨를 처벌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2번에는 2번인데 읽어볼게요. 제1심 재판부는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의 컴퓨터에 있던 고객 정보의 비공지성을 인정한 것이겠군. 다시, 비공지성은 뭐죠? 비밀임을 인정한 거죠. 근데 제1심은 뭐? 이거 비밀 아니었어. 너네 비밀이라고 말한 적 없잖아. 해가지고 B씨한테 무죄를 선고한 거지. 그럼 다시 1심 재판부는 비공지성을 인정 안 한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여기서 사실 기억이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까봐 기억이 특허권이고 니은이 영업 비밀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니은은 기억에 비해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대요. 다시, 독점적으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거. 특허권 내가 아까 몇 년이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18개월 얘기하면 너 이제 죽는 거야. 20년, 20년이고 얘는 언제까지든. 그럼 얘가 훨씬 길죠? 그래서 니은이 더 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카메라 조금 옮겨주셔가지고 이제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자, 특허권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나오는데요. 자, 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안 읽고 그냥 먼저 설명할게요. 선출원주의는 뭐냐면은 이게 심사 신청하는 거고요. 자, 발명은 말 그대로 그 발명한 시기를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심사 신청은 발명을 예를 들어 3월에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출원을 11월에 했다고 칩시다. 둘이 똑같아요. 자, 둘이 똑같으면 안 되지. 자, 얘는 발명을 1월에 했고 얘는 출원을 12월에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다시 위에 있는 친구는요, 선출원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출원을 밑에 있는 애보다 1월, 한 달간 먼저 했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에서는 누가 이 특허권을 가져가는 거야? 출원을 먼저 한 이 11월에 한 얘 친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자, 선발명주의는요, 발명은 누가 먼저 했어? 얘가 1월에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발명을 먼저 한 1월에 발명한 친구가 먼저 가져가는 게 선발명주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기에서 쭉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획득 절차 번거롭고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발명주의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발명가. 돈 없는 사람도 발명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그런 개인 발명가들을 뭔가 우선하는 주의 또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4번의 답은 5번인데 자, 5번인 이유를 읽어볼게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모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 특허권 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말장난입니다. 행사라는 건 뭐냐면요, 나 권리 있으니까 네 권리 내 거야, 이렇게 내 권리가 있으면 알려주는 게 행사야. 근데 지금 얘네 둘 다 뭐야?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사가 아니라 거기다 바꿔 써주세요. 획득입니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미 가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었고. 자, 그 다음 5번은요 이런 거 영상에서 남기기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난 틀렸는데 왜냐하면은 3번 찍고 틀렸어요. 답은 1번이거든요. 자, 1번이 왜 답이냐면은 이 거친다가 어떤 단계를 겪거나 밟다 뭐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찍었냐면은 이 갖추다를요 말 그대로 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추어니까 여기에 나온 그 갖추어가 뭐냐면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다라는 의미로 내가 해석해가지고 3번 적절하다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답지에 보다 보니까 절차에 따르다라는 의미가 또 있답니다. 갖추다에.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절차에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편집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기술 01번 지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수업 때 한번 했거든? 근데 내가 수업할 때 너네들 표정이 영 구렸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 번 더 설명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되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사실 이번 주에 내가 숙제로 내준 거는 이제 02번, 03번 지문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읽어봤는데 사실상 내가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려울 수 있으면은 그건 이제 다음 주 정규 수업 때나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요거 한번 같이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이고 내가 과학기술 지문 늘 설명할 때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이거죠. 결국에는 과정이나 원리가 순서대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인과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확실하게 너네들이 딱 배열을 해놔야 그 다음에 문제 풀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판서를 해놨고 그럼 너네들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A 부분에서 뭐 오로라의 뭐 이름과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됐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내려가가지고 볼게요. 자,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태양풍이라는 입자래. 그러니까 알갱이들이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내가 수업할 때마다 스키마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자라는 건 어떤 알갱이라고 너네들이 머릿속에서 그 추상적인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 즉 플라즈마 상태가 된대요. 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 플라즈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네. 그러니까 뭐다? 이 기체 입자들이요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데 그게 뭐 플레어라는 폭발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태양에서. 그러면 그게 뿜어져 나오니까 이제 지구로 날아오겠지? 그래서 지구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의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도 읽을 때 내가 못 읽어가지고 전자볼트래요.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은 지구의 자기장 꼬리 부분에서 이제 서브스톰이라는 걸 만나서 고에너지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구의 양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상 자기극 부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문의 어떤 그 논리상으로는 자기극이 북극이나 이제 남극 쪽이에요. 근데 지문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무조건 북극이랑 남극 딱 거기는 아니고 그 부근쯤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자기극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오로라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북극이나 남극 그 근처에서 발생하잖아. 그래서 그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사례를 기억하면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고도 10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대요. 자, 여기 나오죠? 질소나 산소랑 여기 있는 알갱이들, 태양풍의 알갱이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가지고 뭐 한다고? 여기 있는 애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를 만든대. 근데 내가 이온화를요 굳이 설명 안 했지만 여기서 이온화라는 건 뭐예요?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전기성이라고 하면 갑자기 고전문학이 되니까 전기적 성질이라고 할게요. 자, 됐죠? 자,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고, 아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촬영하는 조교쌤이 이제 이과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할까봐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요. 네, 계속 볼게요. 동시에 들뜬 상태래. 나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에너지를 머금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합시다. 우리 문돌이 문순이들은 에너지를 머금는 거야. 여기 또 영상을 보는 다행히도 이거 유튜브가 비공개 계정으로 올라가는 거라 혹시나 이거 공개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놈 자식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내가 몰라. 너네도 비트겐슈타인 모르잖아. 자 됐어요. 자 그래. 아무튼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들뜬 상태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바닥 상태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바닥 상태 전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뿜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빛으로 방출한대. 빛으로 방출해요. 자색, 청색, 빛으로 방출하는데 에너지의 차이가 클수록 다시 얘기할게요.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를 뱉는 바닥 상태의 차이가 클수록 높은 에너지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고 돼 있지? 여기서는 요걸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위에다가 스키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경 지식 관련해서 너네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빛깔을 이제 써놨는데 이걸 써놓은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기본적으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짧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 있나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봐봐,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진대. 그러니까 자색이 뭐냐면 보라색이거든? 파장이 짧죠. 그 다음 청색도 남색 또는 파란색 쪽이 가까운 거니까 지금 요쪽 오른쪽에 해당하니까 파장이 짧은 애들이 나옵니다. 파장 짧아요. 자, 근데 너네가 그럼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밑에 있는 산소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볼게. 그래서 자색광이나 청색광을 방출합니다.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자, 질소를 이온으로 만들었대. 알갱이가 얘를 땅 때려서 얘를 질소 이온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얘를 전기적 성질을 띠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얘랑 땅 맞고 뭔가 또 알갱이 같은 게 튀어나가나 봐. 그걸 전자라고 하나 봐. 걔가 다른 애들을 이온화하지 못하는데 그 남은 애가 산소를 이온화합니다. 산소를 이온화해서 산소를 또 전기적 성질을 띠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들뜬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요. 산소 지금 이온이. 그러다가 뭐 한다고? 준 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녹색광을 내뿜습니다. 자, 녹색광 어딘지 볼게요. 녹색광 초록색 이쪽에 있죠? 그럼 아까 질소 애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배출되겠죠. 배출이라고 하는 것보단 방출이 맞겠지. 방출되겠죠. 자, 그러다가 준 안정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적색광이 빠져나온대요. 적색광 뭐예요? 빨간색. 파장이 아주 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적은 상태가 방출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시간까지 씁시다. 얘는 0.74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적색광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110초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걸린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 분계의 하나래. 근데 산소 원자의 복사 분계에 걸리는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 이거 내가 써놓은 거 0.74초, 그 다음 적색광 배출하는 거는 110초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0.74랑 110초가 시간이 지나야 빛이 방출이 되는데 그 전에 얘가 다른 애랑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빛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빛이 방출되기 전에 입자끼리 충돌하면 그러면 빛 방출은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빛이 방출할 수 있는 조건은 뭐 굳이 얘기하면은 한 가지가 되겠네요. 뭔데? 안 부딪히면 되잖아. 그럼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자들이 적은 곳,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부딪히겠죠? 아니면은 뭐 안 부딪히려면 서로의 존재를 알고 피해가야 되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입자들이 없는 곳, 즉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대기가 희박한 곳. 뭐예요? 공기가 얼마 없는 곳에서만 뭐가 일어난다고? 산소가 녹색빛이랑 적색빛을 낸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뭐 입자가 충돌할 수 있는 대기가 많은 곳에서는 뭐 빛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라는 어디? 대기가 희박한 그 공중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한다. 그 이유는 녹색의 오로라는 어쩌고저쩌고, 적색의 오로라는 특히 왜 250km 이상에서만 발생한다? 왜 얘가 더 공중 위로 올라가야지만 발생하느냐? 얘는 짧은 시간 내에도 뭐 입자 충돌이 안 일어나가지고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얘는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 뭐해? 입자가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한다? 얘는 보다 더 높은 상공에서 일어난다. 적색빛의 방출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기력 선에 대한 내용이고, 자기력 선이 태양풍이 에너지가 세면 자기력선 A를 따라 이동한대.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즉 대기가 희박하지 않은, 대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디다 쓰면 좋을까?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A 자기력선은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이야. 왜? 낮은 곳이니까. 근데 B 자기력선은 대기 밀도가 낮아. 왜? 고도가 높으니까. 너희도 맨날 산에 올라가면 막 산소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고에너지가 태양풍에 고에너지가 올 때는 여기로 가. 오케이? 자, 태양풍의 에너지가 적게 올 때는 여기로 가. 자, 그럼 다시. 그러면은 내가 대기의 밀도가 높을 때는 누구의 빛이 잘 나온다? 녹색 빛이 잘 나온다고 했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대기의 밀도가 낮은 높은 상공에서는 붉은색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내용에서도 거기 맨 마지막 줄 쪽에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적색 오로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색 오로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 조선 오로라는 어떤 자기력선을 따라 들어온 태양풍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이니까 대기의 밀도가 낮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난 오로라고 너네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설명이 끝났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했더라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애들이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누군지 압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갖고 와서 또 질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4번인데 오로라와 자기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돼 있고요. 자기폭풍이라는 건 요겁니다. 서브스톰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 내가 찾은 답에 이런 말이 써있어.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의 강도가 약한 자기력선에 붙잡힘. 엥? 자, 자기력선에 붙잡히는 거랑 그 다음에 서브스톰에 일어나는 거랑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어. 심지어 자기력선에 먼저 붙잡힌 다음에 서브스톰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이 두 개를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말은 그럴 듯 보이지만 인과가 거꾸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는 답이 4번인데 요거 잘 보세요. 말이 그럴듯해. 들뜬 상태의 기체끼리 충돌해요. 자, 내가 아까 써놨죠? 입자들끼리 충돌하면 빛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체끼리 충돌하여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 자, 얘네들이 바닥 상태가 되는 거는요, 그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주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고? 방출이 안 돼요. 빛 방출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빛 방출 안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3번은 그냥 알아도 답이요 3번인데 거기 3번에 디귿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공관이라고. 진공관이 뭡니까?
공기가 없는 거죠. 대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공기가 없다고 진 공간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에는 답이 4번이고 자, 읽어볼게.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나며, 두 번에 걸쳐 일어나죠? 이렇게 한번 준안정 상태에서 적색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 그런 내용 지문에 있었나요? 그런 내용 지문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아예 4번하고 연결이 안 돼서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융합 2번 지문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융합 2번 지문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너네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지문을 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내 기준에서는 별로 어려운 지문이 아닌데 그래도 일단 너네가 글이 길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 안 푼 사람들이 내 영상 들을 수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 어차피 풀지도 않고 들으면 공부한 느낌은 나잖아. 그럼 된 거야. 알겠죠? 수능은 망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하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내한테 혼났는데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아무튼 또 그러네요. 내가 어제 크게 반성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신경미학은 미학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 자, 여기에서 일단 미학이라는 단어부터 너네가 조금 불편하잖아. 자, 미학은 뭐냐면은, 자, 아름다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어떤 대상을 안 아름답다고 여기는지를 뭔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근데 이 지문에서 뭘로 알아보고자 하냐면은 신경과학적으로 알려고 한대. 그래서 너네가 또 신경과학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의 뭐 뇌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그 뇌와 관련된 자극, 그러니까 보다 이거는 조금 생명과학 쪽이죠. 쪽으로 알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은 이제 또 내가 그 철학 부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처음에 제시하신 분이 이제 그 변태 아저씨 있어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그 아저씨가 처음 했기 때문에 소위 미술하거나 뭐 음악하거나 이런 애들이 그 사람 이름 한 번씩 들어보거든. 그러니까 철학에서 시작됐는데 요즘은 철학으로 안 하고 이제 과학으로 하겠다 이 소리야.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누가 제기했다? 제키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아저씨가 제기했대. 아저씨겠지 뭐. 제키라는 아저씨가 제기했고, 그래서 요즘은 어쩌고저쩌고해서 융합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문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피해자들의 미적 경험을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여긴 거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이 이걸 아름답다고 여긴 거랑 어떻게 그러면은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과학적이라는 거는 보다 객관적인 거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질문이거든. 그래서 우리 제키의 연구팀은요,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한, 여기 나오죠, 뇌 반응의 차이를 연구한 겁니다. 이게 뇌 반응이죠. 그래가지고 너네 혹시 그런 거 알죠? 뭐 CT 촬영 이런 거 있지? 그 뇌 촬영을 통해서 뇌 반응을 연구해서 아름다운 걸 보여줬을 때 뇌 반응,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에 보통이나 남준이 얼굴 보여줬을 때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너네가 지문을 읽어봤을 테니까 내가 정리하자면, 자, 아름다움을 봤을 때는요 겁나 활성화됩니다. 나도 청아 유튜브 볼 때 거의 뭐 집중력 최고조예요. 겁나 활성화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추함을 보잖아? 그러면은 아주 안 활성화됩니다. 언제보다도, 휴식기보다도 더 안 활성화돼요. 그래서 얘는 중간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뒤에 최땡땡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2번에 나오는데, 자, 최땡땡 박사는 뭐만 가지고 연구했냐면 아름다움이랑 추함 가지고 연구했거든요. 자, 그럼 어때요?
자, 우리 제키는 아름다움, 보통, 추함 세 가지로 했고 최땡땡 박사는 아름다움, 추함 두 가지만 했어요. 근데 사실상 두 가지로 하나, 세 가지로 하나 차이가 있겠니 없겠니? 차이가 없겠지. 왜? 보통, 추함이 그냥 하나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을 없애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거고 보통을 놔둬도 어차피 세 가지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보통이 없나 있나 똑같아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이번에 답이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어 이따가.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어떻다? 뇌가 활성화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그게 연구가 아니잖아. 왜? 이 연구의 핵심은 뭐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냐고. 그치? 일단 아름다운 건 알겠어. 그때 활성화되는 건 알겠는데 어떨 때 무엇이 아름답다고 여기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알기 위해서 뭐 한다? 그 대상을 분해, 쪼개고 그 다음 양화, 이거는 숫자로 환원하는 거죠. 말이 어렵죠? 환원. 환원은 뭐냐면은 숫자나 어떤 수치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인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가족을 향한 사랑 이런 거 숫자로 바꿀 수가 없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 돈으로 한번 값을 매겨보자 이렇게 하면 어때? 숫자로 바꿔보는 거지. 그런 것들을 환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환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선생님들은 환원이란 단어 안 좋아합니다. 왜? 어떻게 감히 우리의 그 어떤 인문학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까? 그러니까 싫어하시죠. 이거 팁입니다. 문학에서 환원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그거 답 찍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D 조명 바로 그 밑에입니다. 신경미학자들은 분해와 양화를 통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미학적 담론에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미학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대. 뭐한다? 분해랑 양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저 뭐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장미꽃은 크기가 딱 내 손바닥만 하고 그 장미꽃은 형태가 딱 예쁘게 꽃처럼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색상은 빨간색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바꿔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장미꽃은 그럼 얼마 정도로 내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100이 만약에 최대치라면은 그거 한 86 정도 아름다워 이렇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페히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미학자예요. 미학자. 내가 이거 왜 쓰게? 제키는 과학자. 이거 어디있지? 1번의 답입니다. 1번의 답이 2번인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쭉쭉쭉쭉 얘기 나오는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환원하는 거 국어선생님들 안 좋아한댔지? 그러니까 바로 비판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특 만든 사람도 국어선생님들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비판 첫 번째, 분해하고 양으로 바꾸는 것은 미술 예술적 경험이 보존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너네가 어떤 꽃을 봤을 때 이게 빨간색이어서 좋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꽃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나는 꽃 그 자체로 좋아. 꽃을 줄기는 줄기대로 뭐 꽃잎은 꽃잎대로 그걸 다 쪼개가지고 봐야 되냐 라고 보는 입장이 요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총체성 뭐 이렇게 봐요. 그 대상을 쪼개서 의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랑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왜냐면 나는 시를 가르칠 때 아주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수능 시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미 또는 선호의 척도들이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이거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다 척도야. 자, 척도가 뭐냐면 이것들을 뭔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 기준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너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아이폰을 좋아한다고 해. 그럼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밖에 없겠니? 뭐 한 100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를 다 연구할 거야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과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중간에 썼어야 되는데 하나 안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한편 신경미학의 연구들이 특별하게 고안된 작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수행된다. 뭐야? 실험실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아름다운 거 띡 보여주고 보통 추함인 거 띡 보여줘.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무조건 아름다운 거 무조건 추한 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죠.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 뭔가 처음에 G드래곤이 입고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추한 건지 아름다운 건지 뭔가 애매해.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름답대. 그 옆에 있는 애도 아름답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걸 요즘 뇌 이징이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내 뇌가 그 이상해 보이는 거에 적응을 해가지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실험실에서 통제된 환경이 아닌 경우에서는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게 정말 아름다운 거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판점들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기억 부분에 뭐라고 나와? 사물들이 보이는 곳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램프 아래에서만 동전을 찾는 행동. 이게 뭐죠? 우리가 실험실에서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설명했죠. 1번의 답이 2번인 이유는 신경미학자들이 뭐를? 객관적인 양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헤히너라는 미학자가 먼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많아요. 자, 2번에는 답이 5번인데요. 자, 내가 아까 그랬죠. 최땡땡 박사는 아름다움이랑 추함 두 가지로만 나눴어요. 아름다움과 추함 두 가지로만 나눴는데 그 이유는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제키는 아름다움과 보통 추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 근데 세 가지로 나눈 거랑 이거 없이 두 가지로 나눈 거랑 지금 결과값이 차이가 있겠니? 차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인 이유.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은에서 활성화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평점 척도를 아름다움, 보통, 추함의 세 가지가 아닌 아름다움, 추함의 두 가지로만 나누었기 때문. 관련이 없어요, 이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가 아까 그랬죠. 기억이 뭐다? 내가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여기 있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자, 3번의 답이 4번인 이유. 통제된 상황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를 통해 미적 경험의 본질을 논하려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기억의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에는 답이 1번인데요. 그냥 보기를 읽어볼게요. 적용 문제입니다. 바타니안과 고엘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위치한 피험자들에게 여러 예술 작품들을 보여주며 기하학적 형식에 대한 미적 선호를 각각 5점 척도 점수 매기죠. 그러면 양화한 거야 안 한 거야? 점수 매기니까 숫자로 환원한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 답이 1번. 바타니엘과 고엘은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 미적 예술적 경험의 본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근거를 실험을 통해 제시했다. 말이 어려운데 다시. 자, 얘네들은요 숫자로 환원을 했어. 그래서 아름다움은 얘가 5가 만점일 때 얘는 3만큼 아름다워. 이런 걸 보여준 애들이 바타니엘이랑 고엘이야. 그러면 이 비판, 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니? 라는 거에 그 비판을 얘네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니 없니? 해결 못해. 얘네들은 얘네의 비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써놓으면 되겠죠. 반박 불가입니다. 반박 불가. 그렇게 이게 설명이 지금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문제를 약간 꼬아넣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답이 5번이죠. 결핍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핍이에요. 이에 있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란 뜻이에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세 번째 지문 끝나고요. 한 지문 만약에 더 하게 된다면은 융합 1번 지문을 할 건데 이 지문을 너네들이 이해를 거의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독서 지문 내가 수업할 때 한 두세 지문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영상 촬영한 바에 촬영하게 된 김에 좀 많이 할 거니까요. 그렇게 영상 자르고 바로 넘어갈 거니까 기다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 문법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을게요. 네, 이제 융합 01번 지문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독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순서가 그냥 찍은 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시면 되겠고, 수특 독서 페이지는 209쪽이니까요 그거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융합지문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융합지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문지문이랑 그 다음에 기술지문이 결합되어 있는데 인문지문에 대한 내용은 이 두 줄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날로 먹는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황의 얘기랑 그 다음에 이산만이라는 아저씨 얘기, 두 문단이네. 이게 1문단, 이게 2문단이거든? 근데 뭐 사실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요, 태계 이황이 말해요.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는 신법을 강조했대. 그걸 신법이라고 했나봐. 그럼 얘들아, 글씨가 똑바르겠어, 삐뚤빼뚤해야겠어? 아주 똑발라야 마음, 심성이 글씨에 드러난다라는 우리 이황 할아버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이황의 반대로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이랬는데 막 조상님이 이산만은 아니겠지? 자, 아무튼 그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를 비판하며 그 제각각의 개성을 발현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산만 아저씨가 너네 글씨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아주 개성이 쩔죠? 너무 개성이 쩔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분은 그랬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네. 탈주자적. 혹시 너네가 모를까봐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건요. 주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성리학. 자, 성리학이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본 이념이죠. 소위 너네가 뭐 유학자, 뭐 유학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성리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산만이나 아저씨는 언제 시대 사람이겠니? 뭐 조선 말기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조선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세종대왕 때 했다고 생각해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세종이면 다행이지. 태종 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바로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정철 같은 사람이 태종이 왕일 때 태어났어야 아주 조져질 텐데, 그래야 관동별곡 같은 거 안 썼을 거 아니야. 왕이 선조 같은 쪼다여가지고 걔가 술 먹고 막 글 쓰고 뭐하고 해도 우리 정철 이렇게 하면서 우쭈쭈 해준 거야. 안타까워요. 내가 개인적으로 태종을 좋아해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근데 이제는 손글씨를 쓰긴 쓰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화 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쭉쭉 나오면서 그 디지털화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C를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쓰더라도 C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니? O에도 다른 모양으로 써서 O도 같은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패턴 인식이 되는 거죠. 공통된 특징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C는 여기에 써져 있죠? 하나의 열린 곡선이야. 열린 곡선. 왜? 이쪽이 퉁 터져 있죠? 오른쪽이 퉁 터져 있는 열린 곡선이에요. 곡선. 자, 그럼 O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열려있는 곳이 없는, 막혀있는 닫힌 곡선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는. 그 다음에 그럼 I는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하나의 직선, 수직선이라고 하네요. 하나의 직선이 직선. 이게 I고, 자, N은요? 두 개의 직선과 뭐? 하나의 대각선 또는 여기서는 사선이라고 나오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코인 S였네. 그럼 S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를 이렇게 설명했네. S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얘는 어때요? C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열린 곡선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C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패턴 인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거야. 자, S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뭐 한다? 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돼. 그 몇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몇 가지 종류로 특징을 정리한 게 너무 적거나 단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구별을 못하죠. 오케이. 자, 근데 또 너무 많거나 복잡해. 특징이 만 가지야. 그러면 그거 다 처리하는 데만 해도 뭐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준이의 특징을 잡아낼 때 남준이 특징 남자, 키 작음 이렇게 두 가지만 해봐. 그럼 남준이 어떻게 골라낼 거야? 우리나라에 키 작고 남자인 애가 얼마나 많아. 근데 예를 들어 너무 또 많아. 그럼 나 막 이제 내 비밀까지 막 다 적어놔. 그러면은 굳이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 진짜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있냐? 성격이 더러운 거. 아 그것도 많은데 여기 더러운 사람 많아요. 영상 보내주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게 뭐냐면은 여기에 특징 벡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 지문의 사실상 핵심이고 여기까지 어려울 게 솔직히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학생들 기준으로는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너네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카메라 왼쪽에 내가 빔 프로젝트를 켜놨기 때문에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이라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자 6이라는 숫자를요 이 선이 그어져 있는 쪽은 1이라고 번호를 매기고 검은색 칠해져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 이 흰색 칸 있죠? 이 흰색 칸을 0이라고 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때? 이 6을 숫자로 바꾸면 또는 디지털화 한다고 하죠. 컴퓨터 형식으로 바꾸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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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검은색 흰색 흰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쭉 연결하면 6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뽑아낸다?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개수를 셀 거야. 자 어떻게 셀 거냐면은 일단 세로로 가로로 8개 세로로도 8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세로로 4개씩 가로로도 4개씩 이게 가로야? 아니지 세로로 4개씩 가로로 4개씩 이렇게 쪼갤 거예요. 뭐 아무튼 쪼갤 거예요. 자 뭐 내 마음대로 쪼갤 겁니다. 아무튼 쪼개요. 자 그러면 4개씩 쪼갭니다. 자 그럼 요렇게 쪼개면은 자 너네가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쪼갭니다. 요걸 내가 잘 그어야 돼. 요렇게 쪼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쪽에 있는 검은색의 수, 즉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개수를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14 써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긴 당연히 몇 개겠어? 10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볼게요. 이제 또 가로로 나눠볼게. 자 가로로 나누면 여기죠. 자 그럼 여기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 세기도 싫어요. 18개가 되니까 18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6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 거야? 가로축으로 봤을 때 위에는 불 켜져 있는 애들이 몇 개 없죠? 1번이 몇 개 없죠? 그 대신 밑에가 많지. 왜냐면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반쪽으로 나누면 어때요? 완벽하게 대칭은 또 아니죠. 이런 특징들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한번 나눴다가 요렇게도 한번 나눴다가 요렇게 해서 특징 벡터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해놨네. 2차원의 특징 벡터를 얻을 수 있대. 그래서 y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네. y1, y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y1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세로축이에요. 이게 세로. 색깔 펜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세로 그리고 얘가 가로입니다. 그래서 굳이 쓰면은 얘를 요거에 맞게 여기 있는 특징 벡터는 숫자 6은 y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18분의 6이랑 10분의 14가 되는 거죠. 자, 10분의 14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18분의 6은 세로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한 경향성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6을 좀 다르게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써. 얘보다 약간 더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 나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가 밑에 있죠. 그럼 이쪽에 1번 켜져 있는 게 많겠지. 그러면 얘도 잘은 모르겠지만 6이긴 6인가 보다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초점이 잘 흐려지나요? 네, 원래 역동적인 스타일이니까 알아서들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ASMR처럼 눈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네,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답을 맞춰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자,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글씨를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함에 따라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건 아니죠. 여기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찾아보시고, 실제로 너네도 컴퓨터로 타자 치지만 또는 핸드폰으로 타자 치지만 그 이제 나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이제 중에 캘리그라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야. 너네들 중에도 캘리그라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캘리그라피가 취미라고 하는 애들은 없어가지고 적어도 내 친구들 중에는 많아요. 내 친구들 취미가 일단 캘리그라피, 정적인 거 좋아해. 뜨개질, 그 다음에 저 뭐냐, 그 뭐지? 뭐 레고 조립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지? 그 아저씨들의 취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기억이 누구냐면은 주희라고 돼 있는데요. 아, 기억이 누구냐면 여기서 퇴계 이왕입니다. 퇴계 이왕. 기억이에요. 퇴계 이왕이 글씨에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대. 누구야?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마음이 바른 것보다 오직 손을 익숙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죠? 마음이 바른 게 중요하지 손으로 글씨를 잘 써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왕 할아버지가 태어나면 캘리그라피 쓰는 애들 겁나 싫어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이제 그럼 요거는 다음 요 그래프가 아니라 표를 넘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소리가 켜지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소리를 줄이시다. 잠깐만, 소리 맞지? 음악이 나올 뻔했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요거 3번에 대한 패턴 인식 편인데요. 자, 패턴 인식이라는 네 글자를 여기 있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더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구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글자가 각각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수직획이 4개 있는가? 라고 돼 있는데, 자, 패턴 인식에서 수직획이 4개 있는 애는 피읍에 수직획 하나, 둘, 그 다음에 에 하나, 둘 해가지고 총 4개 있죠, 수직획이. 그러니까 수직획이 4개 있는 애의 얘는 패가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수직획이. 그럼 아니오라고 한 애들이 이제 4개 남았죠, 턴 인식. 자, 근데 여기에 턴이 들어갔네. 그럼 A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봐야죠. 자, 이거 답은요 3번인데 일단은 잠깐만 3번이 아니라 2번인데, 자, 일단 얘는 여기 냅두고, 자, 얘는 냅두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선 및 역사선이 있는 거 돼 있는데 이게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사선의 반대야. 자, 그러니까 턴은 빠졌어. 패랑 턴 빠졌고, 인이랑 식 중에 얘들아 사선이 들어가는 누굽니까? 식이죠. 이렇게 사선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인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자, 그럼 C는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간 애를 구별하면 되잖아. 동그라미 들어간 애는 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C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2번이 답인 이유, 닫힌 곡선이 있는가야. C가 닫힌 곡선이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C는 닫힌 곡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에는 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왜? A에는 수평획이 4개, 수평획이 4개 이상. 자, 맞습니까? 턴. 자, 턴 써볼게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이 맞으니까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그림 넘어가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이 상당히 커가지고 지워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발표하던 거 생각이 납니다. 또 딴소리가 막 생각나는데, 발표 왕이었는데 내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y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y 어떻게 구해낸다고? 일단은 y1은 내가 뭐라고 했어? y1이 가로축이었죠? 가로축이었잖아. 그리고 y2가 세로축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내야지.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서 여기에 각각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위에가 13개시고 자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열하나구나 이렇게 계산했죠 일단.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차근차근 계산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네요. 독서 강의만 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개씩 또 세로 축을 그어가지고 이거 잘 그어야 돼. 저번에 내가 잘못 그어가지고 개수가 아무리 써도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웠어요. 자 일단은 왼쪽 거부터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고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 14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얘 잘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쓰면 되나요? 다른 색으로 써야 되나요? 자 y는 자 3을 얘기하는 거예요. y는 사실상 1번이 적절합니다. 11분의 13. 아까 내가 y1 세로축이라고 얘기했나요? 세로축. 이것도 안 보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나요? 이것도 안 보입니까? 그럼 여기 잠깐 여기로 와서 설명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네. y는 여기에서 11분의 13. 그 다음에 y2는 14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3이라는 숫자의 특징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2번인데 왜 답이 2번인지만 볼게요. 다시 요거 화면으로 와 보시면 자 답이 2번인 이유. 자 특징 y1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사실 내가 여기 그림에서 따라가 잘렸나? 여기 있네요. 여기 y1은요 얘들아 가로축이야. 가로축. 자 그럼 y1이 어때? 1보다 점점 커지는 쪽인데 자 3이랑 7은 어때요? 웬만하면은 y1이 3보다 크죠?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게 뭐냐면 분수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y1이 얘 기준상 11분의 13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어때? 1보다 크죠? 11분의 13이면 그러니까 3은 1보다 지금 큰 상태에서 웬만하면은 y1이 계산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자 그럼 계속 보시면 특징 y1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3과 7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할 수 있니? 자 1보다 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3하고 7을 구분하고 싶어. 3이랑 7을 구분할 수 있나요? 1보다 크면? 구분할 수가 없죠. 왜? 1보다 큰 건 3도 1보다 크고 7도 1보다 크지. 그러면 얘는 사실상 y1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2보다 크다는 걸로 하면은 굳이 얘기하면은 7 하나가 여기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3이랑 7을 구분할 수 있겠지. 굳이 얘기하자면은 7이 아예 오른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2보다 큰 거에.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왜? 7이 여기 두 개나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두 개의 7은 2보다 크다는 걸로는 구분할 수 없잖아. 3이랑 공통적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2번인 이유는 뭐다? 1보다 크다는 걸로는 3이랑 7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5번은 A는 분별이고 B는 복잡성이고 C는 차원의 저주예요. 자, 근데 차원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쪽으로 카메라 와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특징이 너무 많아서 그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차원의 저주예요. 자, 그럼 여러분 차원의 저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차원의 저주를 줄이려면 복잡성을 낮춰야 되겠죠. 즉 5번의 답이 3번인 이유. B. 복잡성을 낮추면서도 A. 분별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면 뭐? C. 차원의 저주를 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군 이라는 말이 돼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나요? 없네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지문 설명이었고 촬영하다 보니까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 이제 몰라요. 너네가 보는 거니까 어차피 1시간 반 더 볼 사람 없을 것 같고 알아서 잘 넘어가면서 배속으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독서 강의 끝내고 문학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